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제가 한 주 비오는 사이에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 딱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그런가요? 반갑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배정찬 소장님을 먼저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이번에는 반가운지 오늘은 저부터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편파적인 진행 아닙니까? 아니 저부터 먼저 소개해 주셨어야죠. 아이, 그래도 또 이렇게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자제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정근 평론가께서 나오셔가지고 더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고. 네. 뭐 김민하 열심히 평론가가 하겠습니다. 약간 서운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걸 듣고 있을 텐데. 자, 그럼 첫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 부실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러면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가 정쟁거리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네. 아직까지 열리고 있다. 12일까지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전 국민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바뀌냐면 일단 긍정적인 것은 대기업들 대기업 이마트라든지 또는 네. 기타 기관이라든지 갑자기 뛰어들어서 생수를 공급하거나 얼음을 공급하거나 각자 나서고 있고요. 또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제부터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양당 모두 지금 누구 탓이다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자.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새만금에 있는 전 세계에서 온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행사를 무사히 치러내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마음을 합쳐야지 묻지 마. 어떠한 것도 다 정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니야 이것은 다 전 정권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퍼센티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전부 다 모아서 이 세계에서 온 젊은이 또 우리나라에서 간 젊은이들이 무사히 온열 질환자 더 없이 부상자 없이 원만하게 귀국시킬 수 있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정치권에서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저도 예. 동의를 하고 네. 하지만 최종적인 처리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세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수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참여자들이 전 세계로부터 왔는데 이들이 실망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우리 정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습은 돼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제발 좀 체계를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탑차, 냉동차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도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정작 위에 이제 지휘 체계만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부터 당장 이제 물놀이도 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물놀이 카누 형태로 하는데 그런 게 지금 4만 5천 명의 인원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당황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체계를 세워서 10일까지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것도 그 12일까지도 원래 이제 잼버리 기간이니까 저는 제대로 좀 체계를 세워서 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백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백서는 저는 네. 여야 간의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왜 제대로 안 됐을까. 그건 분명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다른 국제 행사를 하더라도 잼버리 말고라도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번 그 공동조직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잖아요. 네네. 우리 KBS 9시 뉴스를 통해서도 오늘 나갔습니다. 지난해 관련된 질문을 받고서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하냐면 네. 폭염에 대한 대비가 돼 있냐 했더니
폭우나 폭염에 대한 대비를 잘 세워놓았고 질문하신 의원님께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백서를 통해서 뭐를 놓쳤고 뭐를 잘못했는지는 가려서 두 번 다시 국제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게끔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에 이제 공통적인 것은 지금 뭐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행사를 일단 잘 치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나중에 가서 백서를 만드는 뭐 이런 그렇죠.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아쉬움은 많은 분들이 표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자체에다가만 맡겨놓을 수 없는 국제 행사였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사실상 행사를 같이 공동 주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또 지금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데다가 비까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빨리 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같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는데도 의료 대응이 늦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실 문제가 얘기 나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은 뭐 왜 그렇게 하느냐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저도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잼버리 대회의 모토 자체가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거든요. 어떤 야영이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잼버리 행사에도 상당히 많이 또 이 환자도 생기고 그때도 비판 받았다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잼버리 대회가 정말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야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친 삶을 살아보는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이 너무 넘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AP나 로이터나 또는 CNN에서 관련된 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는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습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걸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정말 참된 진정한 교훈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뭐 답변하시면서 같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잼버리 대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다. 이 전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뭐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 때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가 나왔고 그 이전에도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이 발언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금 총무니가 나서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고 공과는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어야 되고 하지만 하나 이해를 하려면 지금 너무나 비토크라시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너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방어 기제가 계속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기관은 중앙정부 맞거든요. 집행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그렇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조금만 제가 더 지적을 한다면 이것은 저기랑 좀 다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또 역시 도시를 이름으로 하지만 그러나 중앙정부가 상당히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잼버리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또 전북도가 새만금이라는 상징성 새만금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2012년도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당시 김한주 이 지사 때도 새만금에서 꼭 잼버리가 열려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분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제 기반 시설 설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북도지사가 갖고 법령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나 이걸 지금 여가부가 맡고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김영수 장관 발언을 저도 똑같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그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것은 지금
지금 전북도에 이관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폭염과 폭우에 대한 대책은 전북도와 함께 협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앞뒤에 맥락에서 쫙 담겨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북도지사가 그 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는 그 기관이었기 때문에 즉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은 많습니다. 왜 예상을 왜 미리 점검을 못했느냐? 바로 프레잼버리 때문입니다. 프레잼버리라는 게 거의 같은 인원으로 1년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점검을 하고 거기서 미비한 점을 본대회 1년 후에 본대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전례가 못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코로나19니 뭐니 뭐 하면서 연기해달라 뭐 하는 와중에서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아예 짧게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임이다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총체적으로 지금 난맥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무조건 이건 전저부터 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습적인 것도 트라우마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실이 적절치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부 교정해 주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북도가 제일 큰 주체가 되는 것은 뭐 금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거고요. 근데 그 아까 이제 언급했던 부분은 전북도와 중앙정부가 뭐 공동 주체의 책임으로 말하면 전북도가 훨씬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중앙정부도 거기에 일정 부분 개입했기 때문에 전북도가 거기에 있어서 좀 대응 능력이나 준비 부족이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좀 더 일찍 대응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뭐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준비 부족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거 화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지난주보다 지금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뭐 크게 보면은 크게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크게 또 떨어지도 않는 일종의 이제 그 박스권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오늘은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런 긍정평가가 3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6%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1위는 외교, 2위는 모름 응답 거절이었습니다. 3위는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 추진력으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 이후도 외교가 12%로 가장 높았지만 전주보다는 4%포인트가 내려갔고요. 경제, 민생, 물가가 10%, 독단적, 일방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그리고 소통 미흡이 한 7% 순이었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경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후로 다른 것보다 또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게 경제, 물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특별하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박스권에 있는 동안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이제 유발시키는 것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이제 MZ 세대 주로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이거든요. 그럼 이들은 왜일까? 다른 요인보다는 8을 들어와서 일종의 가 시리즈. 이건 뭐냐면 가격이고 또 물가입니다. 물가, 유가, 유가도 지금 조금 오르고 있죠. 지난 한 수개월 동안에는 좀 내려갔었는데 또 지금 지난 한 20여일 동안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폭염, 또 이 폭염이 북반구에서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상당히 또 추워진다. 폭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폭 시리즈에 올라타서 이런 비용 부담 이런 게 이제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요즘엔 도시락에 들어가는 이 사 먹는 도시락에 보면 시금치가 아주 쬐끔밖에 안 들어가요. 금치라 이야기를 해요. 시금치.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저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번 주가 뭐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적인 어떤 요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금만 그 전부터 한번 바라보죠. 결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양평고속도로 문제 또는 뭐 후쿠시마 문제 그런 주간들을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던 때도 있어요, 도리어. 그 전체 중에서 어떤 네네. 주는 올랐고 또 어떤 주는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았고 이 등락이 사실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미세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 제가 판단하기엔 이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지하는 층과 완전히 부정하는 측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다. 비율은 뭐 3대 6일지라도 어쨌든 뭐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미동이 없다.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크게 오차 범위 바깥으로 출렁거릴 수 있는 요인이 안 보인다. 물론 이제 하반기는 좀 다를 것도 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같이 새로운 어떤 이벤트도 나오고 8.15 축사도 나오고 이제 정기국회에서의 이제 처음으로 작년 정기국회와는 다르게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는 뭐 그 정기국회가 있어도 작년 예산이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아니었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책정한 예산으로 작년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을 검증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낸 예산안을 갖고 처음으로 성적표를 내야 되는 시기라서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이제 좀 출렁거리겠지만 현재 이 휴직이 직전까지의 모든 전 여론조사는 큰 미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확고하게 그렇죠. 자리가 좀 잡혔다 이렇게 또 진영 간 봐야겠는데요. 프레임이 지금 가장 견고한 구도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큰 변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구도가 크게 깨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는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이 진영 간 프레임 구도가 지속되는 속에서 총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출렁거리려면 사실 무당층, 부동층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무당층, 부동층은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참여를 될 거예요. 아마 네. 총선으로서 출렁거림으로써 그것이 이제 영향을 받는 그 다음부터는 아마 더 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재편이 되는 어떤 양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도 소장님 말씀처럼 큰 변수가 없는 한에는 총선 직전까지는 양측의 그런 어떤 지지자들의 결집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결국 뭐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에 관심을 갖는 건 내년 총선이 또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갤럽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또 같이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런 정부 견제론이 48%였고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런 정부 지원론은 36%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을 한 12%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지난 3월 조사에는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4월 조사에서는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5달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뭐 분석을 내놨습니다. 역시도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조사 결과와 함께 심평 변호사 이른바 뭐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같이 또 결합돼 가지고 또 이게 논란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화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내년 총선 판세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이 거의 전멸한다 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면서 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게 좀 내부에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요. 네. 크레딧이 중요합니다. 누구에 따르면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 누구에 따르면은 신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를 쓰는데 지나가는 A씨에 따르면 그러면 그 기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네. 그러면 네. 그 누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럼 심평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맞았느냐. 그 평론의 분석의 어떤 신뢰도가 가야 되면 몇 가지의 어떤 이 사람에게 신뢰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 기사가 늘어나냐면 멘토라고 불리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멘토냐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2번이나 지금 부정을 합니다. 특히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과묵한 스타일의 예. 국회의원이죠. 이용
의원이 직접 나서서 멘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멘토를 자처하는 지금 그 심평 변호사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도 무슨 뭐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분당이 된다 이 발언 때문에 출렁출렁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자 지금도 이번에는 누구예요? 대통령실에서 나섰어요. 민주당이 아까 국민의힘이 나섰다가 이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황당무계하다라고 나섭니다. 이렇게 거듭 부정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멘토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지금 분당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이 평론을 했는데 다 안 맞았어요. 뭐 윤 대통령 중심 총선이 돼야 되는데 야당 당대표 되면은 뭐 어렵다. 뭐 친윤계로 신당 만들자고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사실상 굉장히 국민의힘을 곤란하게 하고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크레딧을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 당에서 하는 거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해요. 여의도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면 사실 공표만 안 할 뿐이지 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다 공유를 합니다.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다 사실 주기로 돼 있고요. 또 지도부는 당연히 제일 먼저 받아봐요. 그러면 솔직히 출입 기자들은 거의 이 내용은 몰라도 이번에 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안 했는데 지금 했다고 얘기를 취재를 했고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 여의도 연구원에도 물어봤고 또 당 지도부에도 물어봤고 많은 출입 기자들한테도 물어봤고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저는 크레딧이 별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어떤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종근 평론가와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이런 발언을 했을까?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하면서 신평 변호사의 논평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관된 이야기는 위기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앞서 김성환 평론가가 읽어줬던 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내년 대선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감도는 거죠. 특히 수도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수도권은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냐. 자꾸만 보수층 결집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년 총선 생각해. 이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는 거하고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 친윤계와 또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주도와의 신당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 이건 다분히 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공천을 주도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김기현 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아이고 심평 선배님 좀 그만하시죠. 이럴 텐데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가 심평 변호사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고 조금만 더 보태면 짧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선거라는 것은 다분히 이제 현직 대통령의 중간에 치러지는 것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데 저는 일단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되는 거죠. 선거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정권 심판 여론만큼 이 수치만큼은 안 나와요. 이 같은 조사에서. 그러면 이걸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이 조사를 봤을 때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이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결국 저는 두 가지다. 어떤 메시지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거나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와 하나는 또 소통인데 이 소통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통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제 임명 이후에 불어닥칠 언론의 정말 이 총대결 구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사실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배종찬 소장 얘기에 따르면은 심평 변호사 발언 막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충정이 반영된 이종근 평론가한테 이종근 평론가 텔레그램으로 아마 문자 올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아니 근데 약간 제가 좀 미소를 지었던 이유는 한 네. 가지입니다. 네. 메시지라면은 또다시 메신저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메신저에 따라서 메시지에 무게가 있고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냐는 것이지요. 근데 당에서도 거부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거부하면 이 메시지가 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심평 변호사가 왜 국민한테 이거를 메시지를 보냅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분이 또 주로 가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어떤 언론이나 이런 방향을 보면 결코 현 정부의 그 우호적이지 아니한 그런 프로그램에서만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그래요? 또 뭘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메시지 오는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화두는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시끄럽던 이슈가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혁신위원장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혁신위 해체 얘기도 나오고 이 혁신위 동력이 다 빠졌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는데 두 분은 뭐 김은경 위원장이 과거 발언을 다시 호출하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혁신위 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혁신위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혹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이 정권 견제나 심판에 대한 방금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그 조사 결과를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적어도 한국갤럽 기준으로 볼 때는 더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또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시작해서 또 돈봉투 그리고 코인까지도 있겠지만은 저는 최근에 결정적인 게 이 혁신위원회인 것 같아요. 왜 혁신위원회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들어와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되고 해야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노인 폄하성 발언을 했고 그런데 노인 폄하성 발언 이후에도 심지어는 혁신위 내부에서도 다시 그 발언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중도층까지도 화끈거리게 만드는 얘기거든요. 저도 오늘 한 방송에서 대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호일 대한노인협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네네.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그 사진을 때린 일이 잘못됐다. 이른바 사진 따기가 잘못한 그러니까 거였다. 사진 따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따기 부분대로 뭔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야기하고 또 유발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쓴소리를 또 많이 하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 쓴소리에서 담을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인태 전 의원 사무총장인데 민주당과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뭐 하는지 모르겠다 혁신위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도 대신 미리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뭔가 조치가 있지 않으면 혁신위가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정감사가 이제 가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면 저는 뭔가 뾰족한 게 없고 계속 김은경 혁신위원장 파동이 나오다 보면 자칫 담아야 되는 중도층이나 또 MZ세대나 수도권이나 무당층을 담을 그릇은 점점 비좁아진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인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경 위원장이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부터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위기 상황이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위기 상황이고요. 위기 상황은 2S로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2S는 뭐냐면 스피디, 그다음에 sufficient. 빠르게 충분하게 아주 충분하게라고 해야 된다. 즉 지금 사과를 몇 번이나 했어요. 김은경 위원장이 자기가 사과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느냐. 1일에도 했고 3일에도 했고 계속 하다가 끝내 찾아가는 날에도 당사 앞에서도 하고 찾아가서도 하고 4번 정도를 유감 표명까지 포함하면 했어요. 그런데 진정이 안 되잖아요. 왜? 빠르게 제대로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뭘 잘못한 건 없어요. 중간에 강원도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해가 있으시다면
푸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자, 당신이 오해를 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풀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대자적이 된 거예요. 즉자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 사과도 아니고 유감 표명도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알아들었잖아.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당사 앞에서야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뭐 잘못했고 세 번째가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앞으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첫날 했었어야죠. 그 이렇게 그렇죠. 커지지 네. 않아요. 네. 그게 스피드예요. 네. 빠르게 했어야 되고 네. 또 충분하게 정말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켰으므로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퇴까지 해야 됩니까? 사퇴보다 더 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충분한 게 처음에 충분했어야 됐는데 가래로 또 못 막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대 갈등, 사실 세대 갈등은 민주당이 늘 바라는 거예요. 속내가 그렇잖아요. 한두 번 지금 말실수라고 얘기했지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 뭐 이 세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청년 세대들을 이 투표장에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진짜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노인 세대들이 투표 안 했으면 하는 거 사실 속내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됐느냐? 안 됐어요. 실제 결과 아시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바꿔라. 진짜 세대 갈등을 일으켜서 될 수 있는 문제냐.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전략과 전술을 확실하게 하라. 지금의 이런 식으로 세대 갈등을 일으켜서는 청년 세대들을 못 끌어안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따끔한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실 뭐 60대도 고령으로 안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 70대 분께 할아버지 그러면 야단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이 고령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기회다. 그래서 민주당을 이 시기에 그냥 코너에 다 몰아넣고 더 그냥 정치적으로 수렁에 빠뜨리자.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최고위 회의장에 민주당의 혁신 현대판 고려장.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 고령자 유권자들의 이 투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사회가 좋다라는 게 이런 컨설팅까지 나옵니다. 아까 2S 전략도 있었고 저는 뭐냐면 이 걸개를 당장 이렇게 바꾸시죠. 앞에다가 여야 모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가로를 치고 그 안에 네. 자 노인도 집어넣고요. 여야 모두 노인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모두 가로 닫고 공경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지금 한 주제 하나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니까. 이종근 평론가는 지금 감탄을 내서 웃음을 예, 감독이. 아니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감독의 여진이. 그 순간 아니 이걸 또 곳곳에 왜 요즘 현수막 많이 걸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야 모두 노인 교사 모두 공경.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냥 묻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공감하는 걸로 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요. 두 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아마 네, 끝날 네, 시간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검찰의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영장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전망과 함께 같이 두 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환이라면 예. 진짜 소환을 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조건 인신 구속으로 해서 기소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검찰이 모든 게 다 빨라집니다. 뭐 영장 지금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의 영장 실질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 보이는데 이것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어떤 검찰 행보들이 빨라지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건 인사가 지금 한번 연기가 됐어요. 검찰 인사가. 그래서 네. 10월 달에 또다시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인사 이전에 어쨌든 자신이 지금 계속 유지해왔던 그런 수사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속도전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뭐 이걸 검찰을 지지하거나 검찰을 뭐
반대를 하거나 다 이 지금 서초동 전국이 너무 오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고되어 있는 소설이다. 그래서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8말 9초에 소환하고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비등해졌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른바 한 평론가가 뭐 10월 퇴진설도 이야기했지만 네. 10월 퇴진설도 퇴진설이지만 그건 설이니까요.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말 그대로 전면전이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와 전면전이 한동훈 장관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전혀 다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을 또 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8월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설해서.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네. 야 마무리가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청취자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타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